심리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요즘에 재밌는 거 뭐 특별한 취미 이런 거 있으세요? 취미 혹은 구독하는 잡지? 잡지를 안 본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남성지 되게 그래요? 예. 제가 상상하는 그거예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두 분이 다른 상상을. 남성 잡지 네네. 그 GQ나 뭐 이런 것들. 교양과 인문을 쌓는. 네네. 예. 그런 거. 예. 제가 나쁜 사람이네. 이 한동안 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잡지가 있고 특별한 취미 생활이 있으면 중산층이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아닌데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 국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그 제목을 단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중산층이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말 그대로 이 중간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이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을 이제 지칭을 하는데 대중적인 의미로 좀 본다고 하면은 부자까지는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는 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은 좀 모호하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래서 시대에 따라서 스스로를 이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KDI가 펴낸 보고서는 이 지난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이 결과 좀 제일 흥미로운 점이 이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11.3%만이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76.4%는 나는 중산층이야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12.2%가 자신을 하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월에 700만 원 넘게 버는데 저는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쪽에 속해요.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조 기자님 예전에는 나는 중산층이야 이렇게 답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성장 가도를 달리던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를 소득이 낮아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네, 연구진은 실제로는 상층이지만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로 소득 여건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분기에서 4분기의 소득 점유율은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 위의 점유율은 44%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소득 점유율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 집단의 소득이 국민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득 수준은 높아도 그들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부의 파이가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좀 위축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인데요. 연구진은 여기서 사회경제 계층을 총 5개 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상층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을 심리적 비상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분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니까 고학력이고 또 고소득이고 또 관리직이나 전문직이면서 자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상층이 아닐 뿐이지 계층상으로는 충분히 상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상층 평균 인식에서. 그래서 이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발언권도 높고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중산층의 목소리로 반영이 되면 또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점은 좀 유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통계로 나눠보면 월 7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분명히 초고소득층에 속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내가 중산층이거나 혹은 아니면 중산층에도 못 낀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정부 정책 수립을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난 진짜 돈 좀 있어요. 좀 벌어요. 이렇게 답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2.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이것도 기준은 없겠지만 통상 학계에서는 이 경제력 상위 20%를 상층이라고 분류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낮은 거죠. 이게 전체 3,000명 중에서 스스로를 이 중산층이라고 본 사람은 70%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뭐 낮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2.9%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층 상당수가 중산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좀 왜곡돼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난 한 중간 정도 간다 이렇게 여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OECD 기준으로 이제 중산층 기준이 중위소득의 75에서 200%라고 해요.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월소득 400에서 1,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점차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중이 2021년에는 51.9%였는데 2021년에는 57.8%로 한 10년 사이에 5.9%포인트 늘어났으니까 이 OECD에서 말하는 그 중산층은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나라 이 정서상 이 OECD의 기준이 맞냐? 여기 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 최근에는 이 소득은 중요하지 않고 네. 이 보유한 자산이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아파트 한 채는 보유해야 하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이상은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해외여행 횟수도 1년에 몇 번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주관적인 각자의 조건이 더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상층의 정서적인 조건은 점점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뭐 중산층이 사라졌다 이런 말들을 뭐 뉴스에서나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실제로 중산층이 줄었다라기보다도 이 주관적인 중산층, 심리적인 중산층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SNS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평균 올려치기잖아요. 왜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 기자님? 워낙 그 코인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분도 많고 SNS 통해서 워낙 부자의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래요. 그런 이게 생각이 24시간 전 세계 사람과 하루 종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 예전이 더 행복했다 이런 의견들 게시판에 또 많이 주시기도 하네요. 자, 우리 마트로 가볼까요? 마트에서는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서는 30,000원 배달비 포함하면 치킨 값이 총선 끝나고 또 올랐는데 요즘은 한 마리에 얼마예요? 네, 최근에 가장 올린 업체가 굽네 치킨인데 최근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고요. 그래서 대표 메뉴인 고추 바사삭의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9,900원이 됐습니다. 오리지널도 16,000원에서 17,900원으로 올랐고요. 인상폭이 커요.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파파이스도 치킨 가격 올렸는데 배달앱에서 보니까 치킨 한 조각이 3,400원이고 8조각을 먹으면 25,20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됐고요. 뭐 앞서 BHC 치킨도 가격을 500원에서 3,000원까지 이렇게 인상을 하면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메뉴 가격은 2만 원대고 또 뭐 배달비나 부대 비용을 비용하면 거의 3만 원을 내야 할 만큼 값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님, 근데 네. 과거에도 치킨 값이 되게 싸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폭 대비 치킨 값이 좀 더 비싸게 느껴진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인데요. 이 1999년에 한 프랜차이즈 치킨 카탈로그를 보니까 당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쌌네요. 그때도 비쌌죠. 네. 이제 1999년 기준의 10,000원의 가치는 이야. 올해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약 18,460원 정도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화폐의 그 가치가 변동된 것을 고려하면은 치킨 한 마리에 한 18,000원 정도, 19,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8조각이 25,000원이라고 하면은 약간 더 올랐다라고. 8조각이라고 하니까 상실감이 더 큰데요. 네, 맞아요. 네. 언제 우리가 치킨을 조각으로 그렇죠. 네, 우리 마리 단위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격이 더 오르다 보니까 한 조각도 판매하면서 이런 가격 정책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999년에도 치킨 한 마리 가격은 싸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 비싸졌고 역시 부담이 작지 않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킨이라는 게 약간 소울푸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으면 좋아서 먹고 또 싫으면 힘내려고 먹고 이래저래 또 여름에 닭 먹을 일 많아질 텐데 대형마트에서는 10,000원대 치킨이 있단 말이에요. 편의점도 저렴하게 파는 치킨이 있고 아니 같은 나라에서 키우는 같은 닭인데 값이
값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일단 닭고기의 가격부터 보겠는데요. 일단 닭을 키우는 양계 농가에서는 이 닭고기 가공업체와 계약을 해서 닭들을 이제 기르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팔리는 육개의 가격은 사이즈별로 조금 가격이 다른데 11일을 기준으로 마트 치킨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7호에서 8호인데 이 마트 치킨의 닭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3,900원대이고요. 프랜차이즈에서 쓰이는 조금 더 큰 9에서 10호의 가격이 3,600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쓰이는 닭의 가격이 현재 한 300원 가량은 좀 더 싼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대형마트들은 양계업체와 연간 계약을 맺어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닭을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3,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닭을 공급받는데요. 반면 이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양계업계에서 또 가공업체를 겹치면서 마진이 한 번 붙는데 네. 여기에서 또 프랜차이즈 본사 수수료까지 얹어서 이제 받다 보니까 한 마리당 닭을 한 6,000원 안팎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몇 번 더 붙으면서 조금 더 비싸게 닭을 공급을 받는 거죠. 아까 3,615원이 원가였으니까 네. 벌써 여기서 2,400원이 붙은 붙었네요. 거죠. 그런데 이게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막 닭다리로 이렇게 다툼이 나고 하니까 닭다리만 시키기도 하고 그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육은 또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아, 그렇습니까? 받는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좀 더 붙기도 하고요. 또 요즘엔 치킨에도 뭐 프리미엄 이렇게 전쟁이 있기도 해서 기름값도 가격의 차이를 또 불러 일으키는데요. 대형마트는 좀 더 보다 좀 저렴한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해서 가격을 낮추는 반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좀 차별화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고급유를 사용하면서 좀 단가가 올랐고요. 여기에 또 뭐 광고비나 본사육, 로열티 이런 것들이 또 붙기도 하고요. 또 뭐 배달비도 이제 가맹점주에서 좀 일부 내야 하고 또 배달 플랫폼에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가격 차이가 참 많이 나기는 하는데 야, 언제 치킨 3만 원 시대를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치킨 값이 올라간다 하면 개별 점주들은 아유, 사장님들 부자 되시겠네요 싶지만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본사 매출 자체는 좀 늘었거든요. 이게 그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점주들도 이제 뭐 치킨 가격이 오르다고 하면은 뭐 괜히 주문 건수는 뭐 줄고 좋은 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본사의 실적을 봤더니 본사는 좀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치킨 빅3의 매출 순위가 이제 BHC 그리고 이제 BBQ 교촌 치킨 순이었습니다. 이 BHC와 BBQ의 매출액은 1년에 이제 연간 매출이 한 5천억 원 안팎으로 집계가 됐고 1년 전보다 5에서 10% 늘어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간 교촌 치킨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매출 기준 순위를 1위를 이제 지켜왔었는데 2022년에 이제 BHC에 1위를 내줬고 또 1년 만에 BBQ에 밀려서 3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입맛이 바뀌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업계에서는 이 교촌의 매출 비중이 이 가격 인상과도 연관이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너무 하고 비싸다.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뭐 교촌 치킨이 얼마 올렸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촌 치킨이 좀 오랫동안 이 업계 1위였고 업계 1위가 올리면 2위, 3위, 4위도 올리겠네. 뭐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평판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먹는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 먹는 거 식음료, 외식 품목들인데 요게 그 주식 투자 초보자들에게 주식의 구루들이 해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데 투자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맥도날드에 투자했다가는 손실을 보고 코카콜라는 올랐다. 이거 왜 갈립니까? 네, 이제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 좀 엇갈렸는데 먼저 스타벅스만 봐도 주가가 올해만 18.75% 하락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이거 남들 다 하는 엔비디아 샀으면 거의 배 먹었을 텐데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가 사실 더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입니다. 사실 그 미국 주식 시장 보면은 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지난달 30일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날 하루에만 주가가 12%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처럼 이 달리는 말이 올라타자 네.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거 쌀 때 저점 매수하자라고 하는데 이 스타벅스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맥도날드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맥도날드도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만 주가가 7.42% 정도 내렸는데 이 역시 맥도날드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 손실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내리고 코카콜라는 올랐나요? 네, 코카콜라는 특히 배당까지 좀 메리트가 있으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또 연 3%의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짭짤하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주식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서 올해만 주가가 5.75% 가량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뭐 시장 수익률 정도 아니냐라고 평가하실 수 있지만 주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이 배당 덕분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함께하면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스타벅스이건 맥도날드이건 코카콜라건 다 경기 방어주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 만다 하면 이런 쪽은 단단하게 가는 종목들인데 같은 종목군 내에서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나죠? 네, 이 신흥국 수요가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의 동종 기업인 또 펩시콜라가 있잖아요. 이 펩시콜라가 이 신흥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잘 나오면 당연히 코카콜라도 잘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코카콜라의 주가에 굉장히 반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의 인기가 뭐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태평양 이 신흥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최근 코카콜라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지만 뭐 제로 슈가나 뭐 카페인 제로나 이런 신제품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반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분쟁 등에 따라서 매출이 좀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국 본토에서도 이 스타벅스가 굉장히 지금 실적이 뭐 방문객이 7% 급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맥도날드도 굉장히 이용객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주가의 희비를 결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도 스타벅스가 좀 비싼 커피인 건 맞죠. 편의점이나 던킨 뭐 이런 체인들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신흥국에서도 입맛들이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고기 얘기도 해볼게요. 글로벌 배양육 전쟁. 배양이라는 건 뭔가를 키운다는 거고 육은 고기인데 고기를 키워서 먹는다. 그리고 실제 육식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리에 방영을 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조 기자님? 네, 지배종이라는 OTT에서 상영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이 소와 돼지 사육에서 발생하는 각종 뭐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 위기나 이 도축 과정에서 빚어지는 잔혹한 살생을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고기를 먹는 세상을 배경으로 드라마가 나오는데요. 주제는 미래 식품 산업의 화두로 꼽히는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뭐 쉽게 말해서 실험실에서 만든 식용 살코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을 하고요. 그래서 뭐 축산의 과정 없이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하는 육류를 말합니다. 이 드라마는 국내 한 생명공학 기업에서 개발한 인공 배양육이 전 세계의 육식혁명을 일으킨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또 인기도 좋아서 전 세계 OTT 플랫폼의 이제 시청률 순위를 보니까 이 드라마가 지난 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3일 연속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요즘에 화제가 관심이 되고 많군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소개한 드라마 배경이 2025년이에요. 그러면 현실에 대입하면 1년 남았다는 얘기인데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까?
어떤가요, 이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실제로 식탁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지난 1월에 이제 이스라엘이 쇠고기 배양육 판매를 승인을 했고요.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네덜란드가 이 닭고기 배양육 판매와 배양육 시식을 허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양육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식당에서는 뭐 요리로 판매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배양육의 맛이 좀 다르면 또 안 팔릴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실제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그런 고기 맛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본 적 없죠, 아직은. 네, 없습니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콩고기 이런 거랑 또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콩고기도 좀 튀긴 거는 괜찮더라고요. 튀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맛만 차이가 없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큰 뭐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이 배양육을 이제 식품 원료로 인정을 하고 대량 생산할 길을 열어주면서 지금 상용화 작업에 좀 탄력을 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지난 2월에는 이 배양육을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그 자료의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준비하고 그래서 있군요. 예, 이래서 이제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통과하는 이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맛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를 최소화해서 좀 실제로 소비자가 좀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지가 중요할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안전한 식품인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동안 열심히 소 키워온, 돼지 그렇죠. 키워온 농가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양육은 여전히 뭐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란 이유로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판매나 시식의 합법화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축산 농가에는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좀 상용화가 된다면 축산 농가나 시민 단체 뭐 반발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좀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뭐 그래서 식품 기업들은 일단 배양육 시장을 좀 확장을 하면 이 소비자들을 먼저 공략을 하게 되면 좀 이런 뒤에 제도 개선이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어느 순간 이게 랩그로운 다이아처럼 다이아를 다 밀어내고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기른 다이아가. 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마찰이 있을지 요거 좀 면밀히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